네, 안녕하세요. 감독 윤담비입니다. 현재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구문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새롭게 재탄생한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 현재 충무 아트센터 상황을 네이버 TV,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생중계 중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살롱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일명 감감묻은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과 직후 그 역경을 뚫고 극장에서 관객을 맞이한 장편을 소개하고 감독 배우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입니다. 감감무 시작 전에 또 네이버 TV 후원 라이브로 상영이 진행되었습니다. 극장에 가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좋은 작품들이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찬시리는 복도 만치의 김초희 감독님, 손현지 편집기사님, 그리고 성지혜 스크립터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이제 찬시리는 복도 만치는 특히 남매의 여름밤이랑 인연이 깊은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부산 네. 때부터 시작해서 상영을 함께 했는데 이 세 분의 조합이 오늘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세 분이서 이제 어떻게 작품을 같이 하게 되셨는지랑 그리고 그 스크립터님과 그리고 편집기사님 그 후반 작업부터 지금 개봉까지 어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서 이 작업을 어떻게 이제 개봉까지 이어가시면서 어떤 감상이나 이제 좀 그런 소회가 있으신지와 그리고 이제 어떤 작품들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독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보통 이제 이런 GV 같은 거를 하면 감독하고 배우분들만 이렇게 모시게 되는 기회들이 네네. 많은데 여기 디렉터스 위크에 영화가 소개될 때 스텝 배우분 다 괜찮다고 이렇게 제의를 주셔서 네. 그래도 배우분들은 같이 얘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또 스태프분들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대단히 주최 측에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먼저 하고요. 저는 사실 모든 독립영화가 다 그렇겠지만 저 또한 이 영화 제작 환경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모든 감독님들이 독립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후반은 사실 거의 감독 혼자 한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네네. 그때 제 옆에서 가장 이렇게 물론 모든 스태프들이 다 고생을 해줬지만 어쩌면 되게 외로울 수 있는 후반 작업을 이 두 분, 옆에 계시는 이 두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해서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보다도 사실 훨씬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스태프들이라고 생각해서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편집 기사님과 촬영 때부터 쭉 저와 같이 제 옆을 지켜줬던 귀여운 저희 스크립터를 같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3월 5일 날 개봉해서 지금까지도 찬시리는 복도 만치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행운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 이제 지겹지 않나 이 사람들에게. 아니요, 사람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진하게 이 자리를 이렇게 빛내고 저는 이제 그만 찬시리를 이제 빨리 좀 잊고 저의 어떤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종종 합니다. 어쨌든 저와 함께 자리를 빛내주실 멋진 스텝 두 분을 소개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편집 기사님. 네. 저는 찬시리 편집한 손연지라고 하고요. 초희 감독님이랑은 그 전에 산나물 처녀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편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찬시리도 하게 됐는데 사실 찬시리는 저한테도 좀 의미가 남다르기는 한 게 제가 그때는 초희 감독님이랑 할 때 함성원 기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다가 그 사이에 그만두고 개인 작업실을 차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둘 다 같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해서 좀 서로 의지도 되게 많이 되고 저도 감독님이랑 너무 즐겁게 편집했고 그리고 개봉을 했는데 이게 너무 관객들 반응도 좋고 제가 편집할 때 항상 되게 이 씬 너무 좋다고 하는 씬들을 관객들이 좋아해 주니까는 그거를 보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애정이 있는 작품입니다. 약간 그런 장면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부터 할머니 시스은 씨는 정말 좋아했고, 그거는 나중에 편집도 되게 많이 고치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잘 나와서 좋아하고, 마지막 그 손전등 씨? 거기도 좋아하고, 저는 다 좋아해요. 안 좋은 점을 콕 집어야 관객들은 더 재밌는데. 그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찬실이 스크립터 성지혜고요. 저는 초이 감독님을 산나물 처녀라는 작품을 제가 그냥 보고 이 영화 너무 재밌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감독님 이름이 워낙 특이하시니까 이름이 되게 깊이 기억에 남았는데, 그 영화 구인구직 사이트에 딱 그 찬실이 연출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감독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같이 하게 됐고, 그 프리부터 어쨌든 후반까지 같이 하면서 아무래도 스크립터다 보니까 감독님하고 이제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 그때는 제가 저한테 제일 친한 친구가 감독님이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한 친구가 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후반 할 때 외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 분이서 함께 하니까 되게 의지도 많이 되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후반 하시면서 혹시 뭐 기억나는 어떤 순간이나 이런 게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 촬영하실 때라도 약간 그런 순간들이 좀 있으셨나요? 뭐 저는 사실 기억에 사실 뭐 경중 없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기억들은 사실 너무 많은데 어떻게 콕 집으라고 하면 집을 수가 없고, 뭐 현장에서는 촬영 감독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면서 열심히 촬영했던 것 같고, 후반에서도 촬영 감독이 참 많이 보이지 않게 오늘 이 자리는 같이 못했지만 같이 저를 도와서 진짜 열심히 모니터도 해주고 좋은 조언들을 해줬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손연지 편집 기사님 그 작업실이 그냥 가정집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소박하고 소탈한 느낌으로 편집실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후반 작업 내내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후반 작업 진짜 힘들다. 하루 종일 이렇게 복닥거려서 붙이고 떼고 어째도 갈아 껴도 하루가 빨리 안 가고 졸렸던 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잠이 그렇게 와요. 특히 밥을 먹고 나면 머리가 피가 안 돌아. 너무 졸려 했던 기억이 나고, 둘도 약간씩 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한숨 자고 나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불 꺼놓고 잔 적도 있고, 그런 기억이 오히려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진짜 가정집 분위기처럼. 네. 많이 졸렸다. 네. 뭐 근데 감독님은 졸리셨겠지만 네. 마우스를 잡고 있는 저는 이제 혼자 머릿속은 전쟁터죠. 이거 어떻게 붙여야 되지? 저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기억에 남는 거 없니? 저는 촬영 때는 이제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촬영하다가 어떤 씬에서는 다른 몇몇 스태프들은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게 좀 기억이 나고, 저희 편집할 때는 그 편집실 가는 날 외에도 감독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편집본을 확인하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께서 항상 이제 지겨워서 더는 못 보겠다, 이렇게 못 보겠다 지혜야 맨날 이러셨는데, 막상 플레이를 하면 정말 초집중하셔서 끝까지 다 보시고, 그거를 하루에 한 2번, 3번씩도 보면서 편집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저는 음악도 되게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중혁 음악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화 음악 작업은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음악을 같이 작업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문 네. 씨와도 어떻게 함께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됐는지 약간 일단 좀 궁금했어요. 지금 제가 찬실은 목도 많지의 음악 감독을 해준 정중혁 음악 감독은 요즘에 저보다도 훨씬 바쁜 것 같아요. 아니 요새 진짜 많이 뵀어요. 네. 그래서 그분 아마 기사 검색하시면 헤드라인에 이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너무 바빠 똥 쌀 시간도 진짜 어떻게 그런 저급한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원래 장기하와 얼굴들에서 10년 동안 베이시스트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이 작품 준비할 때 음악 감독님 중에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음악 감독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좀 데뷔를 하시는 그런 분이면 작업할 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집중해서 작업을 해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작곡을 하실 줄을 알고 밴드 음악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원하는 음악 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 해보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요 한 3가지 조건으로 열심히 소개도 받고 찾았는데 어쨌든 그 정중엽 씨가 이제 저에게 이제 콕 찍혀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일단 그분께서는 이날치라는 네. 밴드에서 즉 영화 음악 많이 하시는 장영규 네. 음악 감독님하고 같이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고요. 일단 그 활동 때문에 되게 많이 바쁜데 이 작품이 찬실이는 북도 많지가 그 정중엽 음악 감독님의 영화 음악 데뷔작이에요. 네. 어쨌든 뭐 실력이 워낙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덕을 많이 봤고요. 이희문 씨가 이제 엔딩곡을 부르죠. 그분은 그 원래 그 경기민요 이수자이면서 소리꾼이신데 원래는 그 장영규 음악 감독님하고 같이 싱싱이라는 밴드를 해서 주목을 좀 받으시다가 지금은 여러 밴드들이랑 협업하면서 계속 그 밴드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었어요. 네. 네, 제가 그 무용가 안은미 선생님 그 무용 공연 뒤풀이를 갔다가 우연히 같은 자리에 합석하게 된 분이신데 저는 사실 싱싱이라는 밴드도 전혀 모르고 네. 그분도 사실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불과 그 자리에 며칠 전에 제 친구의 남편이 스페인 사람이에요. 근데 스페인 사람이 저한테 한국 밴드를 추천하더라고요. 싱싱 밴드의 싱싱의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들어봐라. 그랬는데 이희문 씨가 자기 소개를 싱싱의 이희문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공연을 했느냐 그러니까 했다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제 친구 남편이 소개해준 그게 너무 신기했던 네. 거예요. 저는 음악은 그때 들어보시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죠. 네. 근데 그냥 제 친구 남편이 얘기했던 네. 사람을 며칠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본다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 사진을 찍어서 일본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송을 했더니 제 친구가 오히려 너무 열광을 하면서 어떻게 네가 이 자리에 이희문과 함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딱 직관적으로 저는 그냥 좀 되게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말금이란 배우도 그렇게 해서 캐스팅하게 된 건데 그때도 그냥 왠지 이 느낌에 이 이희문이라는 친구가 왠지 제 영화에 무언가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물었고 번호를 땄어요. 네. 그런 일은 그다지 흔치 않아요. 제가 정말 반해야 이렇게 따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이희문 씨가 왠지 인연일 것 같으니 내일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그 제 집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희문 씨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둘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살아온 환경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그 되게 신기한 게 강말금 씨도 그랬어요. 만났을 때 둘이 얘기를 하는데 둘이 거쳐온 세월들의 어떤 접합점이 되게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희문 씨한테도 그런 인상을 되게 받아서 지금 사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46살일 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익숙한 것이 항상 늘 편한 나이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이희문 씨는 그렇게 끌려서 이제 그날 그런 성급한 만남을 이루었지만 그 뒤로도 정말 그 친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는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친구로 되게 잘 지내오다가 찬실이는 복도 많지 엔딩곡을 제가 부탁을 했고 그 친구가 기꺼이 정준엽 씨랑 협업을 해서 이 엔딩곡을 만들게 된 겁니다. 예. 저는 그 정중엽 음악 감독님이 제안을 하셨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네.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이희문 씨를 알고 지내는 동안 이 끝에 엔딩곡은 그 찬실이가 아코디언을 연주했던 그 희망가를 편곡한 곡을 이희문 씨가 부르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둘이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네가 그거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설방아 타령이 어떠냐고 역으로 이희문 씨가 저한테 제안을 했었고 제가 그 곡을 들어보고 여기 가사를 고쳐서 정중엽 씨한테 편곡을 부탁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중엽 씨한테 가사를 쓴 곡을 보여줬더니 편곡을 하기가 까다로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도 이 설원을 배경으로 엔딩곡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과 사설방아 타령의 어떤 음악적인 리듬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같이 접점이 돼서 잘 넘어가게끔 편곡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작업인데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뭐 이렇게 잘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 엔딩 곡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영화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막 이제 의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좀 직관이 훨씬 영화를 더 좌지우지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네, 우리 사는 것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목표로 해서 거기에 막 달려가서 그거를 이루었다기보다 그걸 하는 과정에 생각지도 않은 우연들을 만나면서 그것이 더 어떤 기회나 어떤 성과로 이루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사는 재미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쯤에서 그 찬실이든 복도만치 시나리오가 저는 이제 시작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이 사이에 이제 감독님께서 어떤 직관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는 시간이 좀 있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개봉하고 지금까지? 아니요, 개봉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좀 이제 수정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후반때는 이제 그 편집 네. 기사님이랑 네. 스크립터님이 이제 당연히 많은 조언을 이제 함께 하셨겠지만 시나리오를 쓸 때에는 이제 조금 오롯이 혼자 쓰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감독님도 GV 제가 보러 갔었을 때 그 창밖에 있는 가로등인가 그거를 달이라고 믿고 이제 쓰셨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 함께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는 진짜 아무도 저보고 쓰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맞죠? 등 떠밀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전혀 없는 식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절박한 마음 말고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다행히 제가 그때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멈추는 시간이 자이든 타이든 주어진다라는 건 되게 귀한 기회인 것 같거든요. 저도 운 좋게 그런 시간을 맞이했고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이 시나리오를 구상할 때는 영화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심지어 제 시나리오를 봐줄 사람조차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는 굉장히 그 자기 연민 가득한 전혀 객관화되지 않은 그런 식의 그 제 속에 있던 것의 어떤 살풀이 그런 식의 어떤 형편없는 시나리오가 초고였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가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고치는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모니터를 받아서 어떤 제의를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조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칠 때만큼은 어쨌든 자기의 직관을 믿고 그것에 선택해서 고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안 풀리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다음 시인으로 못 넘어가는 막막한 어떤 시간들이 있거든요. 전 그때마다 멍 때리고 그때마다 산책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붙들고 있어서 붙들어지는 것이 있지만 이 글을 쓰는 작업 자체는 그냥 저도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감을 받지 않는 이상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어떻게 해서 이 시나리오를 지치지 않고 1년 동안 고칠 수 있었냐고 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 앞뒤로 밥 먹고 자는 시간 말고 앞뒤로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려면 글쓰기에 작업을 하려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누굴 만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쓰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해서는 저 같은 사람은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글을 쓰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안 돼도 그 앞뒤의 시간을 완전히 비워야 제가 어떤 좋은 직관과 인연을 만나서 그게 글로 표현되는 것 같거든요. 다행히 그때 저한테 많이 백수의 시간이 너무 많이 허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풀릴 때 걷다가 이렇게 그리고 너무 사람을 안 만나서 지친다 하면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우연히 만난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자극이 돼서 또 글로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랬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스크립터 지혜님께서는 그럼 이 시간을 걸려서 쓴 대본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약간 지금 완성된 영화랑 좀 결이 비슷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사실 완성된 영화랑 같은 시나리오에서 나온 거니까 아무래도 결이 비슷하다. 감독님을 잘 모르지만 그 시나리오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사랑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딱 보이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고 시나리오를 보면서도 울고 웃고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만 보시고 오신 시나리오만 보고 울었었고 그거를 나중에 말씀드렸더니 감독님이 그걸 왜 이제야 얘기했냐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또 산나물 처녀랑은 또 되게 뭐라고 하지? 이미지가 좀 다른 영화긴 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고 더 약간 감독님한테 좀 더 뭔가 산나물 반한 처녀가 상태로?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데 산나물 처녀는 제가 만든 단편 영화입니다. 훌륭한 배우는 많이 나오나 그거에 못질 그거에 준하지 않는 작품성 굉장히 못 만든 그 배우를 왜 이렇게 쓰느냐는 걸 한심하게 욕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영화를 보면 돼. 산나물 처녀. 그런 좋은 배우들을 들여다가 그런 망작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여줬어. 내가. 그래도 그런 걸 발판으로 오늘의 영화를 훈훈하게 마무리를.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장면에서 울고 나오셨던 시 읽는 장면에서는 당연히 울었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대사는 그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건데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인간의 나이 차이 같은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게 사실 되게 웃긴 부분인데 그걸 딱 봤을 때 이게 저도 이제 연출을 지망하는 사람인데 그게 되게 힘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또 이 영화가 그러니까 약간 찬실이가 극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한테는 언니인데도 근데 그냥 찬실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냥 영화의 친구 같은 뭔가 힘을 주는 그런 이렇게 계속 좀 영화 보고 나서 저도 좀 힘을 얻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이 영화를 보고 저의 잊고 지낸 감성이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 그 인터넷에서 재밌는 거 봤는데 그 찬실이랑 이제 남매의 여름밤 보고 나서 맥주 한잔 하면서 오즈 얘기하고 싶다 이랬는데 나중에 성사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찬실이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네네. 저 오즈 야스지로 감독님 너무 좋아하고요. 감독님도 오즈 야스지로 감독님 안 좋아할 이유가 없겠죠. 영화에서 다 드러나니까. 그럼 기사님께서는 어떤 대본을 그럼 언제 받아보셨어요? 시작하실 때 같이 받아보셨어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촬영 들어가기 한 굉장히 그래도 가장 일찍 본 스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산나물 처녀도 이미 같이 했었고 네. 그때도 이미 좀 서로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계속 같이 가야지라는 이제 믿음이 있었는데 시나리오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그때 제가 읽고 나서 너무 편집하고 있다고 이거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일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좀 많이 읽긴 했어요. 근데 읽고 나서 바로 빨리 편집하고 싶다는 시나리오는 거의 촬영된 건 없었지만 아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이 씬도 만져보고 싶고 이 씬도 만져보고 싶고 그래서 저도 문자할 때 저도 시나리오 보고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되게 시나리오가 되게 좋았었어요. 이게 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뭐 또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또 영화 하는 사람들한테 또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막 약간 위로를 주는 그런 지점들이 많아서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럼 기사님도 비슷한 지점에서 우셨어요? 저도 CCNC에서 울었는데, 근데 원래 제가 봤던 시나리오보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시나리오가. 네, 굉장히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 마지막에는 예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대대적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 보신 시나리오는 찬실이가 사투리를 안 쓰는 버전이었거든요. 예, 제가 강맑은 배우를 캐스팅하고 난 다음에 사투리로 고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때 고치기 전에 제가 그때 3번째 탈고한 시나리오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다. 그러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촬영고를 뽑았을 때 시나리오를 보고 그 전에 제 시나리오 읽었던 사람들은 전이 더 좋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감독님께서는 그래도 마지막 거가 조금 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어쨌든 영화라는 게 결국은 아무리 시나리오가 좋아도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제약 안에서의 예, 그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제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다 좋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뭐 하면 뭐합니까? 속상한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제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 편집 기사님하고 작업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일단 거의 편집 툴을 다루는 게 거의 신의 손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어째 저렇게 생활의 달인이 있다면, 편집의 생활의 달인이 있다면 방송국에서 이분을 찾아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다른 감독들하고 아마 확실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편집을 할 때 사운드 부분들을 다 다른 감독님들은 나중에 후반 할 때 하겠다고 생각하고 뭐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믹싱하든 모든 레벨을 다 맞추고 하거든요. 집중. 네, 그렇게 해야 어디가 잘못됐고 리듬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소리를 못 듣고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툴이 빠르지 않은 감독님들 썽질나서 썽이 나서 저랑 아마 작업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니 혼자 일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편집 기사님은 진짜 화 한 번 안 내고 투덜거림 한 번도 없이 제 그 복잡한 그 상황 과 안 좋은 것들을 다 맞춰줬거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손이 빠르다는 칭찬을 해주셔서. 아니요, 그건 기본이고 저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 분이에요. 맞아요. 뭐 이거 우리 합의도 지혜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화라는 게 사실 일단 결과로만 보면 배우도 잘했고 감독도 잘했고 이렇지만 사실 협업이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스태프들이 얼마만큼 솔직하게 감독한테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냐가 감독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스태프들의 조언이 이 영화를 살리는데 또 큰 몫을 한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연지 기사님이랑 저기 청지혜 씨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해줬어요. 그 중에서 자랑할 만한 조언들이라고 하면 처음에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오프닝 씬이 네. 많이 해자되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뭐 시작하자마자 감독이 죽는다 네. 뭐 이런 걸로 제가 적지 않은 오해도 사고 이러기는 한데 그 문제의 오프닝 씬이 원래는 시나리오상의 오프닝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만들어 놓고 편집해서 쫑딱거리는 게 싫지만 결국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후반 작업에서 네. 많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찬실이가 감독의 부고를 듣고 옥상에 올라가서 혼잣말을 하는 게 오프닝이었는데 그 오프닝 씬이 오프닝 씬으로서의 어떤 강력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감독이 혹시 가위바위보 씬을 위치를 바꿔서 앞으로 오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조언을 해줬고 네. 그러고
앞에 붙였을 때 이분께서 그것의 리듬을 만들어 주기도 했었고 그 4대3에서 16대9로 화면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아이디어는 이분입니다. 어,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감독이 이제 감독이 좀 역량이 딸린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괜찮습니다. 이분이 하신 거고 저 친구도 저한테 그 확신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감독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감독이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쟤야 어떤 거 같노? 이거 별로가 그러면 예 별론 것 같아요. 단호박. 그러면 뭐 제가 말이 길지가 않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주 단답형으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약간 아리까리할 때 별로라고 하면 저한테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제가 용기가 없을 때는 감독님 이거 너무 좋아요 해서 제가 그 신에 대한 어떤 의심을 걷어내는데 또 일조한 네. 훌륭한 스텝 두 분이 지금 오늘 저와 지금의 자리를 빛내고 있네요. 네. 네. 제가 이제 감독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질문을 좀 못 이제 여기 주무 관객분들. 네, 그리고 관객분 좀 들어주이소. 네. 저기 나오네. 네, 주무 뒤에 관객분 보이는 중에 먼저 일단 그 네이버 참여 관객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 네이버에서 그 강말군 배우를 찬실이는 복도만치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캐스팅 비화 궁금합니다. 커밍윤, 김다운윤, 줌 참여 관객님께서 질문을 일단 주셨거든요. 네. 강말근 배우님은 그 82년생 김지영을 만드신 감독님이 찬실이 찍는 그 해에 자유연기라는 김도영 감독님. 네, 훌륭한 단편 영화로 그 해의 단편 영화계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의 주인공이 강말금 씨입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그 단편 영화를 보게 됐고 그 단편 영화에서 연기한 강말금 씨 연기는 지금의 찬실이를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다른 역할이었는데 그 배우의 얼굴에서 찬실이를 제가 봤어요. 네, 배우는 뭐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가 연기를 하지 않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사실 그 배우의 모든 표정이나 감각의 DNA로 거의 박혀 있다가 그 카메라가 돌 때 순간적으로 그 모든 기능을 다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강말금 씨가 연기한 그 자유 연기의 역할은 이 배우가 배우를 하지 않는 시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 행동으로 옮긴 그 실천 그것이 그대로 몸에 각인되어 있는 배우라는 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만났을 때 저는 오디션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시켜보고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배우의 어떤 큰 스크린으로 봤을 때의 어떤 그 표정 그런 건 사실 연기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 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제가 꺼내고 활용하면 되는 것이 감독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강말금 씨가 캐스팅이 됐고요. 지금은 운 좋게 우리 강말금 씨가 올해에 그 어떤 신인 배우상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예, 찬실이만 복도 많지 이렇게 지을 걸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무 관객 중에 그 최사빈님이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아마 여기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최사빈님과 연결이 되실 거예요. 저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사빈님.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장구경이라는 판타지한 인물 덕분에 영화의 분위기가 유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을 어떻게 구성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영화를 어쩌면 제가 못할 수도 있겠다. 다시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책상 앞에 앉았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처음으로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꿈을 꾸고
달려온 지가 23살 때부터 그때 책상 앞에 앉았을 때가 41살.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제가 어떻게 해서 영화를 사랑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초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던 때였었는데 소위 말해서 시네필이라고 하면 사실 예술영화, 작가주의 감독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제부터 영화를 좋아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홍콩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되게 천진하게 좋아하면서 그 시네필이 됐던 어떤 시기가 있는데 시네필이 되면서부터는 홍콩 영화가 보고 나면 그 삶의 어떤 치열한 고민거리를 던져주지 않는다. 뭐 이런 약간 편견이 있어서 그 존재를 완전히 까먹고 살다가 제가 다시 절치부심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아, 나는 사실 홍콩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지. 저걸 보면서 그렇게 열광했었지. 왜 그것이 싫다고 생각했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때 제 초심에는 장국영이라는 지금은 고인이 된 빅스타가 제 맨 앞줄에 있었던 거죠. 제 초심에. 그런 누구나 다 그 고인에 대한 향수가 있는 그 인물을 비록 영화에서라도 다시 불러오면 그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관객들도 재밌게 볼 수가 있고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하고 판타지적인 캐릭터를 제 영화 속에 불러오고 싶은 어떤 강력한 충동이 이것에 대한 개연성과 논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거보다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장국영이 영화에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그 마음이 그걸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장국영이 제 영화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장국영 씨가 이렇게 스크랩 네. 김영민 선배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저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이 역할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었을까.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 네네. 역할이셨고 네. 그 네이버 참여 관객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올라왔는데 근데 촬영 감독님과 이제 질문인데 촬영 현장에서 감독과 촬영 감독 간의 갈등과 기싸움이 많은데 그걸 극복하는 감독님만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예, 김재규님께서 있습니다. 이 감독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촬영 감독한테 모든 걸 사실 맞출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누구한테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유하고 좋은 성격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 촬영 감독이 아니면 저는 영화를 구현할 수가 없고 그건 사실 뭐 배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저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이 저 자세로 그러면 네, 뭐 저 딴에는 저 자세였고 촬영 감독님은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영화는 뭐 촬영 감독뿐만 아니라 소통의 작업이에요. 사실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누구하고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소통이 되는데 그 의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실 어떤 것도 소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촬영 감독님한테 그런 믿음이나 신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와 그분의 생각에 오히려 저는 더 큰 도움을 받은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기술적으로 막 그렇게 뭐 많은 것을 알고 장착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스크립터님께서 목격하신 어떤 그런 상황은 없으셨나요 혹시? 뭐 약간 기싸움이라던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촬영이 다 세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맞춰서 하게 되니까 감독님이 보셨을 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만약에 앵글을 틀어보면 그게 낫다. 네가 최선을 다해줬구나. 약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아마 다 힘들지만 스태프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감독님께 맞추려고 했던 건 감독님이 영화를 잘 완성하려고 하고 저희가 일정도 되게 짧고 촬영 분량에 비해서 시간이 항상 쫓겼는데 이거를
감독님이 누구보다 그 시간을 맞추려고 더 이렇게 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몇 시냐? 그럼 더 못 간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이 있어서 다른 스태프들도 더 이렇게 따르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줌 관객 중에 전다은, 임정현님 질문 네, 받아보겠다고 한번 네, 전다은님 질문 한번 네, 받아볼게요. 코로나 시대에 참 이게 특별한 인터뷰. 네, 정말 색다른 경험입니다. 새로운 경험이고. 네, 마스크를 하고 계세요. 네. 집에 계신데도. 집에 계신데도 마스크를. 혼자서도 마스크를. 일단 먼저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장되는데. 떨지 마십시오. 그 된장찌개가 인서트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된장찌개가 의미하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편집 부분에서 그 영화 관련 서적을 버릴 때, 그 선을 가위로 찬실이가 자를 때 음악이 같이 끊긴다. 거기서 끊기는데 그게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분은 지금 영화를 너무 한참 열심히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저럴 때 뭐든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다 의미를 두지 않아, 감독이. 좀 직관적으로 조금 더 보는 근데 것들이 좀. 그 된장찌개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걸 찍을 때 그 배우람 씨, 김영을 연기한 배우람 씨가 그 전에 드라마를 빨리 찍고 현장으로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앞전에 그 드라마가 안 끝나서 못 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비워줘야 되는 시간이 한 4-5시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집을 못 비우면 이 공간에서 더 이상 영화를 못 찍는 그런 아주 긴박한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을 놓고 유람 씨만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유람 씨가 오는 동안에 시나리오를 바꿔서 다른 배우로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유람이가 오면 요만큼을 찍어서 완성을 해야 이 공간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나한테 2시간의 시간을 달라. 그러면 고치고 나오겠다. 그래서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고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치는 동안 또 스태프들은 그래도 찍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그러니까 분량을 다 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산나물천에서 연출부를 하던 데이터 매니저에게, 그러니까 제 조감독은 제가 프로듀서였을 때 제작 실장이었던 애가 와가지고 조감독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조감독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못 구해서 제작부를 조감독으로 썼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제가 부탁을 할 수는 없고 그 산나물처녀 했을 때 연출부였던 데이터 매니저한테 요 간단한 인서트는 네가 좀 찍고 있어라. 내가 들어가서 고치고 있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찍은 된장찌개 장면입니다. 제가 콘티에 된장찌개가 있었지만 걔가 그렇게 잘 찍어놨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쓴 거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선 자를 때. 자르는 거. 그거는 제가 음악 감독님한테 그 음악을 의뢰해서 그 타이밍에 제가 편집을 할 때 그걸 잘라달라고 편집 기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가이질이 맞춰서 음악이 딱 끝나면 이거는 이제 관객들한테 의외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환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던 거고 그 이유는 찬실이가 어쨌든 위기를 통과해 나가는 인물인데 슬픔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딱 끊어져서 턴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느낌을 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만든 장면입니다. 네. 호흡 자체가 되게 찬실이답다 약간 이런 편집 호흡 자체가 그런 생각이었고 또 줌 관객 중에 그 임정현 씨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임정현님 여기 접속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혼자 계신데도 마스크를? 궁금합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조금 부담이 있으실 수 있어서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두 분의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때 겨울에는 찬실을 보고 힘을 많이 얻었고 여름에는 그 남매의 여름밤을 보고 많이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두 영화가 그 어려운 고비에 그 코로나 때 영화관에서 그 다른 영화들은 그냥 바로 개봉을 하지 않고 그런 영화들도 많았는데 독립 영화로서 그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찬실이는 이제 또 재개봉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극장에서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두 분 다 첫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 그 동시에 코로나도 겪었지만 호평을 받고 계시는 입장이라 두 분의 그 1년을 보냈던 감정이나 느낌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그러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뭐 OTT나 이제 일단은 독립영화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 때 꼭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어떤 원동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국이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일단은 상영관에서 극장 상영을 좀 강행을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좀 영화를 촬영할 때도 스크린에서 좀 만나고 싶다 관객들과 그런 좀 의미로 이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스크리너를 전달할 때도 이게 좀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극장을 뭐 어떤 다른 선택지도 없었지만 극장에서 개봉을 이제 선택을 했고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아쉽기도 하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아쉽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관객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측이 안 되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어쨌든 영화가 이 시국에서도 영화가 굉장히 좀 주목받기 어려운 시국에서도 상영되고 좀 여기까지 와서 또 제가 모더레이터를 하고 있다니 약간 이런 네 되게 감회가 남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네.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네. 역시 이 감독님은 저보다 아주 나이도 15살이나 어리다는 것을 제가 오늘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저하고 다르게 굉장히 어떤 하나를 느껴도 되게 깊게 섬세하게 느끼는 분인 것 같고 저하고 다르게 영화랑 비슷하네요, 정말. 네, 저는 일단 영화라는 그 매체 자체를 사실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는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더 많은 관객들이 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계속 안타까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볼 것이고 언젠가 또 기회를 맞으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관객들이 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딱 포기했습니다. 그냥 속상한 마음을. 그 속상해봤자 저만 손해니까요. 그거를 이제 개봉 전에 이제 마음을 접었죠. 그냥 3월 5일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완전 그 청정부지로 치솟을 때 맞아. 더 이상 일희일비 하지 말자. 그냥 저것이 내 운명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개봉을 했지만 생각지도 않게 호평을 들은 것에 대한 굉장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있죠. 그만큼 어떤 분들한테는 그 위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개봉을 하게 된 건 뭐 큰 의미가 있어서 재개봉을 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금을 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게 된 거고 저는 그냥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세세한 감사가 있고
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총총 마무리를 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영화가 어쨌든 시간을 버티는 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천실이도 감독님께 어떤 그런 믿음을 주는 작품이었어서 감독님의 좀 마음이 약간 좀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저는 뭐 평생을 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뭐 이렇게 맞이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소소하게 늘 힘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기니까 사실 저는 되게 낯섭니다. 칭찬에도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굉장히 낯설고 예, 최대한은 이렇게 그냥 좀 조용히 모든 것을 다 보내고 내년부터는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크죠. 예. 그리고 네이버 참여 관객 질문이 좀 쌓여 있어요. 지금 일단 첫 번째 얘기 드리면 굉장히 위트 있고 찰진 대사들이 많았는데 영감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하고 빛나는 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우선 칭찬 감사하고요. 뭐 굉장히 위트 위트가 있고 있고 찰진 대사들이 아, 어디서 많은데 나왔는가? 네, 많이 영감. 아프면 됩니다. 네. 네, 그- 아프면 저는 그 코미디라는 것에 대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유머라는 게 뭔가 오랫동안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 뭐 거창할 것 없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코미디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은 만약에 글로 쓴다면 주인공의 슬픔을 가까이 동일시하면 그것은 비극이지만 어떤 그 똑같은 슬픔이라도 그것을 멀리에 떨어뜨려 놓고 객관화된 거리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든지 똑같은 강도로 뒤집어진 웃음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닐까. 그 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 그 태생 자체가 이미 비극입니다. 그것의 객관적인 거리가 확보가 된다면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그 진한 웃음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걸 아는 이상 다음에 또 글을 쓸 때 제가 많이 아파야지 그렇게 웃길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 좋은 작품을 위해서 좋은 웃음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제 희생을 감당. 아니 그런 거 진짜 영화 안 만들고 그냥 친구들하고 더 재밌게 사는 게 더 좋죠. 네. 네, 답이 됐을까요? 네. 뭐, 근데 찬실이와 조금 근데 그 또 다음 질문이 감독님 모습을 보니 극중 찬실이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찬실이는 감독님 모습이 많이 투영된 캐릭터인가요? 하고 SS1 땡땡땡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편집기사님이랑 스크립터님께서는 좀 찬실이랑 감독님 볼 때 좀 많이 닮아 있다고 느끼시는지 원래 좀 다른 분들이 봐야 그래 잘 맞아요. 보이죠. 딴 사람들한테 듣고 싶다. 저는 아무래도 이게 감독님 자전적인 얘기가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찬실이 말투나 그런 거 어쨌든 감독님 머릿속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저는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스크립터님께서도 약간 그 이제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아, 이 감독님이 이러시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내면서는 그 찬실이가 감독님하고 진짜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렇게 닮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촬영 후반으로 갈수록 맑음 선배님하고 감독님이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한 사람이 계속 대화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사투리를 계속 이렇게 더 이렇게 쓰게 하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러면 저랑 찬실이랑은 어떤 게 다른가요? 되게 궁금합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이 물론 슬픈 일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겪으셨겠지만 평소에는 되게 많이 유쾌하시고 그제 맨날 귀엽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찬실이랑은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찬실이는 좀 저렇게 약간 편안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단순? 되지? 좀 약간 남성적인 면이 있는 이런 말을 쓰면 안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좀 더 털털하고 이런 게 있다면 감독님은 조금 더 이렇게 아기자기함이 있는 그런 아, 약간 귀여움의 네. 포인트가 좀 다른 둘 다 결이 귀엽지만 좀 다른 둘다 귀여운 결이 다른 캐릭터지만 귀여움. 결이 달라서 저는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결이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네. 아, 그러면 네이버 참여 관객 질문 중에 그 영화의 전반적인 편집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고려한 것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이 왔는데, 네, 혹시 전반적인 편집 포인트로 고려하신 어떤 지점들이 있으신지? 네, 다근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근데 사실 편집 포인트라기보다는 해보셔서 아시긴 하겠지만 편집은 어쨌든 이야기가 잘 흘러가고 감정 전달 잘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포인트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까 감독님께서 되게 사운드 같은 거나 되게 디테일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영화들은 막 사건이 센 영화나 그런 좀 사이즈가 그렇게 좀 있는 것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찬실이는 어쨌든 이 세세한 감정선을 가지고 따라가는 영화다 보니까 이게 결이 쌓였을 때랑 안 쌓였을 때 리듬이 좀 달라가지고 그거 잡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날은 판단이 되고 어떤 네. 날은 판단이 안 되니까는 그런 지점들이 힘들지 않았나?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씬을 봤을 때 그냥 감정선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씬과 씬을 다 붙여봐야 보이는 그렇죠. 것들이 다 확실히 붙여야 있더라고요. 시퀀스로 봐야지 보이는 것도 있고. 네, 그 편집이라는 게 일정 정도 편집을 해놓고 또 시간이 흘러야 또 고칠 것들이 보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물리적으로 사실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립영화가 좋은 점이 그 점 아닐까요? 그러니까 상업영화처럼 개봉을 앞두고 빨리 이렇게 그죠. 하게 아니라 감독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되게 그게 좋은 점 편집에서 좀 할애해서 상쇄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 결점 같은 것들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편집 기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빨리 계약했으면 3개월 만에 빨리 털고 싶은데 이 감독이 계속 끝났다고 하는데도 또 한 번 고치자 그러고 또 한 번 고치자 그러고 그게 진상인데 저도 진상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저도 6개월 참 동안. 갑자기 약간 머쓱해지네요. 예, 일단 호평받은 독립영화 감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후반 작업 때 다 진상이라고 보면 돼요. 고치고 또 고치고 아닌 사람 있으면 저에게 따로 연락 주세요. 네, 김철 제가 감독님께만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사실 감독님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개봉하면 하는가 보다 이러는 거지. 예. 근데 뭐 더 다 좋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또 저희가 하는 일이 원래 그렇고 후반은 좀 사실 하려면 이런 쪽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정신 건강에 좋긴 한 것 같아요. 진짜 애정으로 같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편집 기사님이 기본적으로 다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섬세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예민함을 상대에게 들키면 그만큼 감독의 피로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촬영 감독님 되게 좋은 게 손도 빠르고 섬세하고 예민한데 감정의 기복이 그냥 혼자만 커요. 저한테 전달이 안 되게끔 근데 하는. 기사님에게는 고충이 크죠. 저한테까지는 전염을 안 시키는 굉장히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의 감정 기복이 너무 센 사람들은 저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께서는 자기 혼자만 힘들어. 그러니까 그 점도 굉장히 좋았던. 근데 저는 어쨌든 저도 되게 예민한데 제가 편집 일이 잘 맞는 게 이 예민한 거를 자르면서 푸는 것 같아요. 그 섬세한 거, 소리에도 예민하고 음악에도 되게 예민한데 그 감각을 다 편집할 때 쓰니까는 평소에는 그게 좀 예민함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해보면은. 그리고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영화 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네이버 참여 관객분 중에 영화에서 스크립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고 이제 찬도리님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이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영화에서 스크립터는 이제 감독님 밑에 있는 연출팀의 일원이고 그 현장 이제 촬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감독님 옆에서 이제 영화 관련된 이제 연출 시나리오 관련된 서류 정리를 하고
또 콘티 회의 하시면 그거 회의하는 거를 기록했다가 뭐 이제 콘티 컷에 정리를 하거나 그 회의했던 내용이 이제 현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감독님, 촬영 감독님도 확인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다 약간 연결을 다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 단계에서 촬영 단계로 연결하고 또 촬영을 할 때는 감독님 옆에서 모니터 관리를 하면서 그 촬영본을 녹화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또 이제 기록을 해서 또 컷과 컷, 씬과 씬의 연결을 맞추고 또 이 촬영이 다 끝나고 나면 요거를 또 후반에 계시는 이제 편집 기사님께 넘겨드려서 이제 편집에서도 그 촬영 때 있었던 특이사항 같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나빴는지 이 부분에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제 감독님 말씀해주신 거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감독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좀 롤인 것 같아요. 스크립터라는 존재가. 네, 맞습니다. 저는 진짜 저 친구가 진짜 너무 자다가도 일어나도 생각이 난 적은 없지만 자다가 일어나서 누가 물어봐도 늘 항상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호불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얘기해 주시고 이러면은 감독 입장에서 가장 좀 고마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네이버 참여 관객 질문 중에 찬실이는 실존 인물 모티브인가요? 하고 바바바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아마- 맞습니다. 질문이 궁금한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골라주시면 빨리빨리 우리가 대답하면 다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다 하고 이제 네. 끝내신 건가요? OX인가?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카톡 참여 관객 질문인데 극중 찬실이가 제작사 대표에게 퇴짜를 맞은 후 카페를 나가다가 영희가 대파를 전달하러 옵니다. 부산 사투리에 대파 주유소는 따뜻하게 데워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대파를 넣은 의도가 무엇인가요? 하고 럭키짱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대파 이 영화 찍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냥 대파라고 썼으니까 대파를 찍었을 거예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약간 그런 중의적인 의미보다는 좀 찬실이가 뭐 장을 제가 그 대파를 넣은 거는 이랬던 PD가 대파가 어떻겠냐는 추천 때문에 넣게 된 건데 그분께서 그 대파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어쨌든 영화는 협업이니까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의 어떤 말도 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파가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 카페에서 그 대파 이미지가 되게 강렬하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아마 네. 대파 주유소와 네, 이제 좀 감사하네요. 네. 의견을 주신 것 같고 그러면 네이버 참여 관객 질문들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감독분들 보면 자신의 페르소나인 배우들이 있던데 다음 작품에도 강맑은 배우와 함께 하실지 궁금해요. 진실 추적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맞는 역할이 있으면 같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연기를 잘하고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영화에서 말고도 영화 밖에서도 그렇게 맞는 게 많은데 이왕이면 같이 작업하면 너무 좋지요. 다시 한번 꼭 만나고 싶은 배우입니다. 진짜 도화지 같은 배우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애비규환 최근에 봤을 때도 거기서 너무 이질감 없이 연기를 하셔가지고 괜히 신인 배우상을 쓰시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초희 감독님 녹차의 중력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성희 선생님의 녹차의 중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성일 감독 녹차의 중력은 정성희 선생님 작품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녹차의 맛은 일본 영화고. 그러니까 저는 일본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 정성일 감독님. 네, 정성희 감독.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어떠셨는지 그렇게까지 질문이 막 네. 타이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얘기를 좋았습니다. 저는 정성희 감독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롱테이크 씬과 그 안에 있던 짧은 대사의 리듬감이 좋았습니다. 그 장면들에는 특정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하고 최진영님께서 주셨는데 아마 의도라기보다 그 리듬감에 대한 어떤 이야기신 것 같은데 기사님이랑 감독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나리오에 써진 대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리듬감이라는 씬의 리듬감이라는 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것이
엣지 있게 딱 떨어지도록 그 느낌을 주는 건 사실 편집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편집에서 사실 제가 컷을 했지만 그 컷까지가 다 쓰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느리기도 하고 좀 더 땡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떤 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딱 이럴 것 같다라는 그 포인트가 감독마다 다 다르고 또 감독과 편집 기사 의견도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맞으면 사실 편집 기사들이 난 이 감독님이랑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포인트가 거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 영화를 스토리보드를 좀 촘촘하게 가셨었네요. 저희는 사실 찍을 때 스토리보드를 만들지 않고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독립 영화에서 그러기가 스토리보드를 촘촘하게 하기가 힘이 드는 게 일단 장소가 구체적으로 완전히 헌팅이 되고 그 공간이 만약에 세트여서 이기서 찍는다는 걸 확실히 알면 스토리보드 짜기가 훨씬 더 감독이 좋은데 시나리오를 써서 사실 헌팅을 하면서 촬영하잖아요. 프리 기간이 너무 바듯해서 그런 상태에서 진짜 촬영 감독이 아닌 이상 촬영 감독조차도 배우의 동선을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스토리보드를 굉장히 완벽하게 그린다는 거는 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강 카메라의 위치와 앵글과 그 다음에 셋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씬의 셋업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디테일한 건 결국은 현장에서 촬영이 결정난 장소에 가서 배우들의 리허설을 해보면서 그 동선을 보면서 결국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저한테도 늘 있었습니다. 저희랑 되게 비슷한 너무 공감이 가는데 그런 거네요. 아까 그 질문의 그 리듬감 같은 거는 근데 좀 진짜 직관적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 사실 이제 사람들한테 또 질문 많이 받는 게 뭐 아까 지금 얘기한 거 솔직히 이건 거의 감이라고 생각해요. 저 느낌. 근데 이 감이 약간 대사 상황이나 배우 감정선에 따라서 배우 연기 상태나 뭐 다 걸려서 그냥 종합적으로 여긴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네, 저 음식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라는 게 레시피가 있어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른 맛을 구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레시피가 자기한테 맞지 않아서 전혀 다른 레시피로 같은 음식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법칙은 없는 것 같고 그게 법칙이 만약에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그 법칙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 스크립터님께서는 이런 현장, 그러니까 뭐 콘티가 이제 정확하게 짜여지지 않는 현장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사실 저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고 뭐 미술팀, 촬영팀 각 팀마다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었고 그러니까 없진 않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좋았던 거는 이제 감독님이나 촬영 감독님이나 다 빠르게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뭔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배우분들한테 디렉팅을 주시는 거나 이런 거에서 다른 그런 걸 좀 세이브하면서 가는 게 있어서 네 괜찮아요. 이게 그 스토리보드를 촘촘하게 짜면 또 장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만들면 또 즉흥성을 막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봉준호 감독님 같은 분이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저기는 스토리보드가 굉장히 완벽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같이 헌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독님 머릿속에 이게 딱 앵글감과 이 배우의 어떤 동선이나 표정을 다 컷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전 영화를 보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저분은 영신이구나. 영화의 신. 하지만 저건 내가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겠다. 가다가 안 되면 포기하겠다. 그 감독님 촬영하실 때도 좀 즉흥적으로 뭐 추가된 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뭐 아니면 뭐 연기 애드립 같은 거나? 그런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독립 영화는 이제 그 영화를 찍는 환경 자체가 예산에 맞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장소별로 용이하게 이렇게 씬들을 묶어서 그 날짜별로 그 스케줄들을 소화하잖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애드립 쳤다가는 그냥 큰일 나는 거죠. 딴 씬이 다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경험 많으신 그 영신들이나 하는 거고, 저 같은 그냥 평범한 감독은 이제 햇병아리 같은 그런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희 애드립이 있었나? 그래도 그 찬실이가 매니저하고 의상공장 스태프한테 안 들키려고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그 동작들 있었잖아요. 요리하다가 앞치마 푸르는. 그거는 그래도 조금 현장에서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던.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저희도 아까 이제 그 진행을 했는데 그 동주가 옥주랑 싸울 때 싸우다가 이제 막 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박승준 배우가 더 하고 싶은 연기가 있었는데 괜히 그거 했다가 엔진하면 또 울어야 되니까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이 배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네, 또 깨달았습니다. 좀 더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네, 그렇고 이제 그 카톡 참여 관객 질문 또 들어왔는데 장국영 씨가 러닝을 입다가 옷을 입고 마지막에 다시 러닝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님 이렇게 했는데 의미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들을 주시네요. 아마 영화를 지금 열심히 찾아서 보고 해석하고 계시는 관객분이라고. 이게 또 약간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치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러닝 셔츠와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만 나와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이 시기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러닝 셔츠에 그 러닝 그러니까 트렁크 팬티 차림을 찍으면 김영희 선배 죽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찍기도 전에 저기 연예 일면을 장식합니다. 독립영화 찍다가 모 배우 어쩌됐다 뭐 이렇게. 그것이 저한테는 항상 두려움이었고 그 균형을 잡아서 절충선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 상황과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러닝 셔츠랑 뭐 그 트렁크 팬티를 입자라는 그런 건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 짜맞춘 듯이 그렇게 되면 관객들이 또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엇박으로 하자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 터틀넥 그 검정 터틀넥이랑 검정 바지를 입은 건 조금 더 따뜻하게 그러니까 찬실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장면에서 러닝 셔츠를 입으면 춥지 않습니까? 그 따뜻하게 찬실이랑 이별을 못 할 것 같았어요. 그런 부담을 주지 말자 배우에게. 그래서 가장 근사한 옷을 입히자.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 터틀넥을 입은 목이 기신 분들이 터틀넥을 입은 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터틀넥이 진짜 잘 어울리는 배우는 배우 공유 씨인 것 같아요. 저도 방금 공유님 생각하고 있어요. 예, 팔이 길고 목이 길고 예,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터틀넥이 아니 근데 김영민 배우님도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네, 지금 사심을 표현하고 말았는데 할 수 없죠. 쏟아진 물. 그러니까 원래 그런 절충안들이 근데 어떤 의미보다는 약간 그런 절충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영화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 감독님께 현재 차기작 준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차기작은 어떻게 진행을? 운 좋게 찬실이가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뭐 영화를 함께 만들고 싶다라는 제의를 받아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능력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정중히 거절을 했고, 어쨌든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단계고 많은 시행착오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화라는 것이 또 감독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기회와 운과 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줘야 결국은 시나리오도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도 만나게 되고 촬영까지 가야 되는 무수한 고비와 힘듦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기작을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운이 좋으면 그 차기작을 찍을 것이고 찍는다고 하더라도 뭐 또 개봉이라는 것이 흥행이라는 것이 애미애비도 모르는 게 흥행이기 때문에 또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저는 저에게 다시 영화를 해도 좋다라는 어떤 소중한 기회가 저한테 다시 왔다라는 것에 대한 일단 감사함이 제일 크고 대신에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라는 거를 어릴 때 되게 꿈꿔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영화라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어떤 저만의 뭐 자부심이나 기쁨이나 이런 게 있지만 어렸을 때 너무 철이 없어서요. 영화를 하면 다 상관없다는 식으로 저의 행복을 영화 때문에 많이 유보했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가 여전히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이왕이면 영화를 위해서 잘 지내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적도 그만큼 많고 그것이 제 행복을 굉장히 유보하게 되던 거였기 때문에 조금 방침을 바꿀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되 그것이 어떤 저의 힘에 부치고 그것이 제 행복과 너무 거리를 멀게 한다면 저는 기꺼이 멈출 것이고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생각이에요. 그것이 백수였든 아니면 뭐 또 다른 직업이든 아니면 또 다른 또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히 살겠다라는 것이 저의 차기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스크립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연출을 좀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지금 뭔가 은퇴를 앞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감독님께서 해주셨지만 지혜님께서는 또 이제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사실은 이제 지금 영화가 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거나 영화의 어떤 흐름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찬실이를 하시고 나서 조금 연출적인 방향이나 어떤 그런 목표들 그런 것도 많이 좀 영향을 받으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떠신지 네, 좀 항상 이제 감독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를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글을 쓸 때 최대한 집중해서 하고 이런 거를 저도 만들고 싶은데 사실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감독님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칩거를 하시면서 이렇게 글에 다 이렇게 몰입하시고 이러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제가 찬실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감독님한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고 꼰대처럼 안 받아서 항상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고 나 또 말을 너무 많이 했냐 이런 걱정 막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항상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감독님처럼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이렇게 저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해보자 감독님처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롤모델이라는 말을 제가 저렇게 길게 그런데 약간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김초희 감독님이 지혜님의 롤모델. 롤모델. 진짜 부끄럽네. 너무 좋네요. 누군가의 롤모델이라는 게. 그 기사님은 혹시 차기작이나 뭐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은 그런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작품을 워낙 많이 하시는 걸로 저도 뵀어가지고. 근데 뭐 어차피 아시다시피 후반 스텝은 선택을 받아야지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꾸준하게 일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또 제가 제일 그래도 애정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영화를 계속 하고 싶어요. 찬실 감독님이랑 다음에 또 편집을 꼭 하고 싶고. 네, 그러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큰 도움을 받겠지요. 근데 약간 마지막 멘트처럼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영화의 마지막에 찬실이가 우리가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또 장국영이 찬실에게 항상
항상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데 감독님 본인께서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었을까요? 하고 이제 김수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다 같이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본인에게 가장 자주 하는 질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대사를 쓸 때 우리가 믿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하고 찬실이가 그 말을 비워둔 채 매짐을 하지 않은 건 그것의 말이 각자에게 답이 되기, 질문이자 답이 되기를 자유롭게 어떤 단어를 붙여도 상관없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매짐을 안 한 건데요. 저는 감독이기 이전에 만약에 사람이라면 제가 믿고 싶고 하고 싶고 보고 싶은 어떤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또 단어로 축약하자면 저한테는 그것이 기꺼이 영화고요. 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만든 것이 그 말 뒤에 오는 신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뒤에 또 뭐가 있었죠? 아, 질문.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네. 장국영이 이제 찬실이한테 자주 하는데 감독님 본인께서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거는 자주 하시는지. 사실 제가 영화로 만들었지만 사실 그 질문이야말로 정말 이 각박한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베이직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타인이나 부모나 가까운 자기한테 애정을 쏟는 사람들이 원하던 것이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자기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정을 받는 한 그 사람의 어떤 시선을 생각하지 않기가 사실 어려워요. 특히나 부모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뭐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뭔가 그 감독의 어떤 남편과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가 같으면 참 행복한데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의 문제와 해결은 그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본인 것이고 본인이 결정하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는 매일매일 물어봐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매일매일 물어야 할, 틈만 나면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의식에 깊이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만큼 행복에 가깝게 만드는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좀 연습이 필요하고 나이가 조금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갑자기 되는 건 아니라서 네, 많은 실패와 독립된 개체로 살아오는 시간이 그만큼 그것에 답을 빨리 내리게 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부터가 시작이고, 그리고 인생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어떠한 질문을 던질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결국은 삶에 대한 궁금증을 찾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밤에 뭔 질문을 던지면서 자죠.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은 결국 감독님 본인께서 스스로에게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었을까요? 이건데 네, 그렇다고.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인간은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요만큼만 하고 딱 치우면 인간은 욕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을 하죠. 욕망 자체는 어쩌면 살아가는 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욕망한다라는 것은. 그렇지만 욕망이 있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욕망의 어떤 방향과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욕망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남의 것일 수도 있고 내 욕망이 너무 성급해서 진짜 삶에서 본질적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꽂혀있을 수도 있고 그 속도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자기한테 명심하면서 그 욕망을 알아야 돼. 자기가 원하는 게 뭔가가 욕망입니다. 욕망이 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과 속도를 자기가 스스로 조율하는 힘을 키우는 것. 그 안에 어떤 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너무 이게 뭔가 진행을 하러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말만 이렇게 정상뉴스지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각자 그 천실이와 함께 이제 1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소감이셨는지 어떤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스크립터 먼저 해주실까요? 그래서 한번 소감을 네. 고도리 방향이에요. 저는 이제 뭐 스텝이지만 그래도 이제 감독님하고 함께 하면서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감독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그리고 찬실이도 그만큼 가깝게 지내는 친구 같은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개봉할 때부터 주변 친구들도 다 너무 제가 뭐 만든 영화나 제 감독님 영화지만 이제 다 많이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같이 많이 봐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또 계속 상영 중이라서 지금도 봤다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영화를 좋은 사람과 같이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저한테도 되게 즐거움이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언젠가는 꼭 이렇게 좋은 영화를 좋은 사람이 돼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해서 좋았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선재. 약간 종교 같은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지혜 씨가 다 하셔서 근데 어쨌든 저도 편집일이라는 게 영화에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어쨌든 감독님들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편집할 때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진짜 사실 감독님이랑은 작업하면서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그냥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너무 즐거웠고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아하지 그 고민들만 치열하게 하면서 즐겁게 작업해가지고 그 작업한 시간들도 좋았는데 이게 또 좋게 사람들이 봐주고 그리고 이걸 또 다 재생산이 아니라 어쨌든 좋아해준 관객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작업한 사람을 너무 기쁘고 근데 그 시간들이 좋았어서 이 결과물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좀 좋은 기운이 들어가서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네. 네. 이건 덤이었는데. 네. 기대하지 않았는데 덤으로 이렇게 행복을 얻어서. 감독님의 그러면 오늘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은 어떤 게 될까요? 제 마지막 질문은 좀 말을 좀 덜하자 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틀림없이 밤에 잘 때 그런 생각. 말을 좀 덜하자. 네. 전 덕분에 이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감독님의 부담이 있으셨으리라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코로나로 만나지 못한 관객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제가 약간 낯선데 이제 클로징 프로그램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하면 되겠죠? 네. 하십시오. 네, 그럼 클로징 멘트를 진행을 할게요. 그 장편 오케이 마담에서 장편 실까지 GV 섹션 감감무도 남아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감독들의 마스터 클래스, 충무로 클래스, 내일 이준익, 윤재균 감독과 함께하는 한숨 토크, 코로나 시대 감독살이까지 네이버 TV 영화제 채널을 통해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후원 라이브, 오늘까지 네이버 TV 영화제 채널을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 관람과 감감 및 GV 섹션을 1,000원에 보실 수 있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 오케이 마담의 상영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놓치지 마세요. 네이버 시리즈온 또한 내일까지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한 단편들을 네이버 시리즈온을 통해 유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신 프로그램 관람 인증하면 그 추첨 통해서 굿즈 선물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관람 인증하셔서 굿즈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찬실에는 복도 많지. 네, 이렇게 그러면
네, 복 많은 감독 물러갈게요.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